네, 여러분, 정치와 법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생활과 법 중에서 재산 관계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으로는 계약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버스를 탈 때도 안전한 운행과 요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상호 간의 약속, 즉 계약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하게 사회적인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침 등교를 위해서 버스를 탈 때도 운전기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학생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버스 요금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계약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학생은 학교에 무사히 갈 일을, 운전기사는 요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과를 약속에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래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18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를 지망하는 갑이 한 소속사와 10년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데뷔 후에 5년 동안은 수익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5배가 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나중에 갑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은 무효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는데요. 이처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익금을 못 받는 것, 이런 것은 공평한 분배 정의에 맞지도 않고, 위약금을 5배나 내도록 하는 것은 그 가수가 소속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계약과 관련돼서 그 의미, 또 계약이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서, 또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118쪽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약속에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해서 서로 간의 불안을 해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 이런 것을 계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어떤 효과,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네, 지금 학교라서 지금 수업종이 치네요. 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은 흔히 이제 부동산 매매와 같은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집을 산 사람이 자기의 집이다라는 그런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일이라든지, 네. 그 밖에 이제 상가라든지 주택의 어떤 임대차, 건물을 빌릴 때 또는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죠. 네. 어떤 시설을 설치하겠다, 수리해주겠다라는 그런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또 사장님과 고용받는 그런 그 직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계약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은 성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2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가 우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2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안하면 고객이 그 가격을 받아들여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을 2만 원에 팔겠다라고 제안하면 이런 걸 청약이라고 하고요.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승낙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즉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서 성립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모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인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요. 우선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여러분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119쪽의 교과서를 보십시오. 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의사라는 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 정신적인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혼자서 완전히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자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상태나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정신병자, 어린아이, 또 술에 만취한 만취자라든지 의식이 없는 상태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식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들의 법률 행위는 다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효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 교과서 119쪽에 보면은요, 무효라는 것은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아예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다 할지라도 속임수라든지 협박이라든지 강요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또 계약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해를 따주겠다, 달을 따주겠다라든지 그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계약의 내용으로 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선량한 풍속이라든지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신체를 포기하겠다, 신체 포기 각서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의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이니까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과서 119쪽에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계약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취소라는 것은 특정인이 주장을 하면 그때서야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처럼 보긴 하지만 그런 취소 전까지 특정인의 주장, 취소해달라는 주장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119쪽에 개념을 더하다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한 능력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했었죠. 그런데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전에 정신병자였어요, 술에 취했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어서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종류를 3가지 종류로 유형화했습니다.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첫째, 만 19세 미만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법원의 선고로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세 번째로, 정신적으로 너무 제약의 경우가 너무 심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 피성년 후견인, 이 세 종류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로 객관적으로 유형화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이제 질병이라든지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또 너무 나이가 많아서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좀 그런 경우에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상적인 어떤 일용품을 구매한다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그런 법률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매우 정신적인 제약의 경우가 매우 심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제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그 부족한 사람의 경우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품을 구매한다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가 돼서 그 나중에 무효가 되면 예기치 못하게 피해를 보는 그 거래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계약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의 방식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를 했다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한 그때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합의한 때입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매매라든지 근로계약이라든지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죠. 계약서를 작성해서 내용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20쪽에 보시면은요,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계약의 대상, 금액의 지급 방법, 시기, 또 당사자 간의 특별히 어떤 세부적으로 특별하게 또 약속한 사항이 또 포함될 수 있겠고요. 계약 체결 일시, 장소, 또 당사자의 서명,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계약은 어떠한 효력을 가질까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생깁니다.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계약에 따른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요. 계약에 따른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화로 피자를 주문했다면 주문한 사람은 피자를 배달받을 권리와 피자 값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피자 가게 주인은 피자를 배달할 의무와 피자값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과 채무는 쌍방이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특정한 사실,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것을 공증이라고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때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공증받은 것이 있으면 권리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런 경우에는 공증, 채권과 채무가 발생했을 때 공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교과서 120쪽의 탐구활동을 보세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지, 권리와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그림을 보시면 중고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어떤 여자분이 카메라를 6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고 있죠. 가는 바로 60만 원에 팔게요 라는 어떤 제안이죠. 청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5만 원 깎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으니 5만 원을 깎아달라. 즉 55만 원에 사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55만 원을 제안하는 새로운 어떤 청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에 와서는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승낙을 했죠. 5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런 계약이 성립되면서 판매자는 55만 원의 대금을 받을 권리, 채권이 생기고 카메라를 넘겨줄 의무,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구매자는 카메라를 받을 권리, 채권, 그리고 55만 원을 지급할 의무, 채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에서 정한 각자의 의무를 실행하고 지키는 것을 계약을 이행한다. 계약의 이행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품 조금 전에 매매 거래 계약을 한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약속한 카메라를 주고 또 대금을 주고받아서 각자의 의무를 다하면 계약이 이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판매자가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보내준 물품의 모양이나 수량이 원래 계약 내용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는 구매자가 물건만 받고 또 대금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채무 불이행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손해를 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계약의 한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21쪽에 개념을 더하다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 대개는 부모가 되겠죠. 대부분은 부모가 법정 대리인일 텐데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는데요. 이 경우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은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계약을 했을 때 미성년자 본인이나 또는 부모님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서 불리하게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권리를,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미성년자가 어떤 의무를 너는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좋아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는 여러 가지 허락된 재산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그런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재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에 있어서 이제 미성년자 권리만을 얻는,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와 계약한 거래 상대방이 언제든지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계약한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니까 상대방은 미성년자 부모에게,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부모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먼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121쪽에 미성년자가 휴대폰 가게에 와서 이걸로 할게요 하면서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요. 그때 휴대폰 매장의 사장님이 미안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부모 동의서를 가짜로 또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해서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또 부모님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좀 더 정리를 하자면, 미성년자의 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자기를 어른으로 믿게 한 경우, 신분증을 위조했다든지 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요 라고 동의서를 위조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스스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또 두 번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맞나요?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확인 문제 여러분 잠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교하면 이 확인 문제의 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